다음은 6주차 5차시 왕비복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비복의 상복에 속하는 단산, 노이, 장삼들은 후에 그 원삼으로 통일되는데 이 내용들은 전체로 그냥 원삼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삼은 그 왕비의 원삼과 황후의 원삼이 달랐는데 그 왕비가 착용한 원삼은 붉은색 자적 원삼입니다. 자는 이제 그 보랏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라색과 붉은색이 좀 섞여 있는 원삼. 그래서 딱 떨어지는 홍색이 아니고요. 예, 요 부분은 약간 그 보랏빛으로 들어가는 홍색의 색인데 오묘하면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자적 원삼을 입고 황후의 것은 황원삼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황색은 훗날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거의 대부분 자적원삼, 녹원삼 이렇게 주로 입었습니다. 자, 소매 끝에 흰색의 천을 달았는데 이를 한삼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 왕비가 이렇게 손을 공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긴 소매가 많이 접어져가지고 저 정도인데요. 만약 그러니까 어깨에서부터 소매 끝까지 굉장히 긴 길이라고 하면 그 소매의 길이만큼 거의 한삼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펼쳤을 때 한삼이 거의 바닥에 끌릴 정도로. 그래서 이 끝부분에 한삼을 달았지만 이 위에 그 금살을 짜서 만든 경우도 있고 그 위에 이제 금직단을 찍어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일반의 그 만약에 혼례용으로 쓰게 허락된 부분에서는 절대 금박을 찍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이 한삼이 달려 있는 원삼을 보고 계신데 지금 아랫부분에 보이는 치마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치마가 지금 보시면 아래 치마 하나, 자, 황원삼의 경우 보겠습니다. 지금 맨 아랫단에 그 푸른색이 보이고 그 위에 붉은색 치마가 또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적원삼 같은 경우는 아래에 붉은색이 좀 보이면서 그 위에 푸른색의 치마를 입었습니다. 지금 녹원삼입니다. 녹원삼 같은 경우는 밑에 푸른색이고 위에 붉은색. 그거는 아래 위를 바꾸는 건 상관없지만 공통된 건 푸른색과 붉은색을 교차해서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금직단이 위에 겉에 입어서 드러나는 치마에 아랫부분과 중간쯤에 한 단이 더 찍혀 있습니다. 이것이 대란 치마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 입은 치마는 스란 치마라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 스란 치마 영역 안에 다 들고 스란 치마에 스란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릎 아래 다는 단이라고 해서 스란단을 맨 치마의 가장자리에 둘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치마를 짤 때 그 부분을 따로 해가지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스란단을 달 만큼 금직단으로 그러니까 짠 천을 접어 다려서 그 부분에 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제작하는 과정을 제가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스란단을 맨 밑에다가 달고, 그 부분은 실제로 또 띄었다가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두 단을 달면 그건 대란 치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란단이 한 개면 스란 치마, 두 개를 달면 대란 치마입니다. 그 두 번째는 거의 무릎 높이 정도에 달아서 얼마나 이게 효과가 좋으냐면 밑에 부분에 있는 스란 치마의 금직단과 위에 입은 치마를 앞부분을 착용 상태에서 살짝 올립니다. 올리면 앞부분이 살짝 들리죠? 들리면서 밑에 있는 스란단이 또 하나 보여서 무려 스란단이 1, 2, 3단으로 보여 매우 화려하게 입을 수 있는 치마입니다. 대례복에 사용한 치마고 일반인은 뭐 입을 수도 없었고 뭐 규제가 되어서 입을 수도 없었지만 그 비용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야말로 왕비와 공주, 옹주, 자가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자, 반가 부녀자들의 경우에는 초록 원삼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계속 중복돼서 말씀드리는 건 서민들에게 평생에 살면서 가장
뭐 행복한 시기, 중요한 시기, 큰 행사로서 그 혼례복, 혼례하는 당시에는 이 한번 허가가 되는 것이요, 허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뭐 화려한 스란 치마를 입고 그리고 뭐 자적원삼이랄지 녹원삼이랄지를 입고 또 굉장히 화려한 가채를 머리에 올리고 그렇게 이제 걸어오는 모습, 그리고 앞에 하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 이름을 확실히 알 수 있죠. 한삼 을 달아 있는데요. 그렇게 화려한 모습을 한 여인들입니다. 자, 저 가채는 너무 화려해서 값이 막 오르면 황소 한 마리 값도 되었다고 합니다. 뭐 누구는 뭐 기와집 한 채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황소 한 마리 값은 되었다는 얘기도 나올 만큼 나라의 문제가 되자 왕이 가채 금지령을 내립니다. 이 가채 금지령을 내리는 건 돈이 비싸서 이게 너무 화려해져가지고 막 끝도 없이 막 이 돈이 올라가고 그 화려함으로 사람들이 너무 사치를 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뭐 일설에는 그 어린아이가 이제 옛날에는 그 결혼을 하는 연령이 어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혼례복을 입었을 때 뭐 가채를 많이 올려서 그 뭐 나름의 자신들의 어떤 부를 과시하거나 지위를 과시하거나 그래서 가채를 많이 올렸더니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들려고 하는데 가채가 너무 무거워서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사고가 나는 일도 생겨서 뭐 그런 일들도 생기고 뭐 사치도 너무 심해지니까 가채 금지령이 내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조선시대 영조 21년에 가채 금지령을 내린 후에 여인들이 큰 머리를 만들 때 어여머리 위에 대체품으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머리를 따은 가채를 대신한 이 물건인데요. 얘는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한번 그 고려 시대에서 한번 이제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정답은 떡우지입니다. 떡우지는 위에 얹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오동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입니다. 가채는 부녀자들이 머리에 가발, 즉 큰 머리나 어여머리를 얹어서 그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하여 모양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래 가채는 사실은 그것을 소비할 만한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소비가 되던 사치품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반대로 그 서민들 중에서 너무나 돈이 없으면 어머니가 정말 밥할 쌀이 없어서 그 쌀을 사기 위해서 머리를 파는, 머리카락을 파는 그런 경우도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팔아서 쌀을 사고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생기는 만큼 그거를 사는 상류층에서는 뭐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그렇게 머리를 사서 막 그 따은 그 가발을 만들어서 얻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이제 이 배우의 모습을 보시면 이것이 중간에 딱 얹어 있는 빨간색 그 족두리인데요. 예, 이 족두리 같이 생긴 이 아이를 얹어야지만 이 큰 가채를 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걸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그걸 얹어야지만 훨씬 더 큰 가채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러니까 얹은 그러니까 방석같이 그 부분에 이제 그 족두리를 쓰고 그리고 나서 큰 가채를 얻는 것이죠. 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은 길이가 길어지거나 폭이 넓어지거나, 그러니까 뭔가가 그 일반인들의 모습보다 내가 뭔가가 추가가 돼서 부피가 넓어지거나 길이가 길어지면 훨씬 우월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 아마 일상생활에서도 그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뭐 헤어에 뭔가 조금 더 이렇게 그 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피가 좀 이렇게 있어지면 훨씬 생기가 도는 것처럼 가채를 했을 때랑,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그 드라마에서 그런 역할을 보셨을 텐데, 그런 장면, 그 왕비가 저렇게 가채를 하고 화려하게 있다가 그 방에서 편하게 쉬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초라해지는, 네, 그런 거는 가채가 그래서 그렇게까지 여인들에게 중요한 아이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류층에서 소비되었고 이런 왕실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되었던 이것은 사치를 폐습하기 위해서 가채 금지령을 내린 그래서 대신 사용하게 된 떡우지였습니다. 화롯에 대한 장면 보셨습니다. 화롯은 붉은색 바탕천에 화려한 술을 놓은 공주의 대례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롯은 주로 상류층에서 착용하던 예복이었지만 서민층이 혼례식에서는 착용이 허가는 되었습니다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매우 화려한데 이 내용이 전체가 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보다는 활용의 빈도가 낮았죠. 자, 다홍색 비단 바탕에 장수와 길복을 의미하는 물결, 바위, 불로초, 어미봉, 새끼봉, 그 다음에 호랑나비, 연꽃, 모란꽃, 동자 등의 수를 놓았습니다. 자수는 화롯만이 갖고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화롯 전체에 장식된 자수는 화롯을 가장 화려한 옷으로 만들고 착용자를 또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자수로 장식한 무늬는 다 의미가 있었는데요. 부부의 해로와 장수, 또 다남, 무조건 조선시대에는 그 남자아이를 훨씬 더 선호하였기 때문에 다남, 그것도 남자아이가 많은 거. 그래서 다남과 복을 칭하는 것으로 혼례 주인공들의 행복을 기원하고 부부의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간단히 그 자수장이 그 우리나라의 전통 자수를 하는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공주가 그 혼례를 치를 때 입었던 화롯은 그야말로 조선의 공주라는 신분, 왕실의 혼례라는 국가적 행사의 규모에 걸맞게 제작 기법이 매우 까다로운 옷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는 직접 만들거나 중국에서 수입한 고급 직물,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술을 해야 되니까 얇은 비단은 절대 안 되고요. 단 같은 굉장히 두껍게 짠 직물에, 그러니까 비단 옷에 이제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법도 다양해서 매우 다양한 자수 기법을 다 썼고, 복을 담은 무늬를 수놓았고, 거기다가 금박까지 더해서 매우 공들여 만들었습니다. 자, 온갖 기법이 동원된 화롯을 만든 그 공은 한 사람의 몫이 될 수가 없죠. 네, 많은 사람이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공을 들였는데요. 조선 왕실에서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계절에 따라 소재를 달리하고 또 신분과 행사 규모 등에 따라서 종류를 달리해서 그 격에 맞춰 옷을 입히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왕실의 옷은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재료와 제작 기법이 필요했고, 그래서 여러 관청이 재료의 조달부터 제작과 공급까지의 과정을 세세히 나누어서 담당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자, 철저한 분업 속에서 여러 손길을 거쳐서 만든 화롯에는 조선의 왕실 고유의 기술과 체계적인 제작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 지금은 전기 다리미가 있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옛날에는 다리미를 쓰는 것이 숯불을 옆에 계속 피우면서 이렇게 인두를 사용을 하다 보니 아주 뜨거운, 정말 너무 더운 여름에도 그 숯불을 옆에 끌 수 없고 그 방 안에 숯을 계속 피우면서 그 다리미를 사용했을 만큼 정말 그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자, 화롯의 그 도식화인데요. 네, 그래서 그 기본으로 이제 어깨 부분의 수가 앞면입니다. 자, 어깨 부분에 수가 놓여져 있고요. 제가 몸판을 길이라고 했는데 길의 앞부분, 하단 부분에 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소매의 끝부분에 보면 색동, 그러니까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이 이어져 있는 끝부분에, 저 끝부분에 한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화롯 같은 경우는 한삼을 그렇게 길게 달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삼이 뒷판은 앞판보다 깁니다. 그래서 아까 치저귀를 보셨을 때도 뒷부분이 더 길었는데
그 착장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뒤가 살짝 밑에 끌립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훨씬 더 화려한 술을 놓고, 그래서 뭐 한산 부분도 놓고요. 그다음 그 소매 부분 뒷부분에도 다 해서 전면이 다 수로 놓아져 있는데, 그 화로술 구분하는 특징이라면 화롯마다마다의 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로서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그림에서 그 착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롯에는 화관을 씁니다. 네, 화관 역시나 떨잠들이 많이 달려 있고 그 굉장히 화려한 그 관인데, 화롯에는 화관입니다. 화롯에 족들이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화롯에는 화관을 쓰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도 우리 방금 배운 것과 같이 스란단 있는 치마, 스란 치마 입고 그 위에 대란 치마 같이 입었습니다. 네, 뒷부분에 크게 검은색으로 화려하게 금직단이 되어 있는 그 댕기라고, 우리 뭐 이거 조그만한 댕기 보셨을 텐데, 이게 굉장히 큰 댕기죠. 도트락 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트락 댕기를 뒤에 달고, 그렇게 그 하나의, 이것도 역시 그 세트, 이렇게 하나의 일습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새겨진 그 뭐 문양들, 그 길상문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전체를 다 보기보다 중요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모란입니다. 모란은 부귀. 그러니까 잘 살고 그리고 귀한 사람으로 살아라는 뜻이겠고요. 자, 연꽃. 무조건 중요한 건 자손번창입니다. 네, 자손번창. 그래서 연꽃이 있고, 백로는 부부의 화합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비. 역시 부부가 금슬이 좋게 살아라 라는 뜻으로 나비를 새겼고요. 그 연꽃의 자손번창만큼 아주 노골적으로 동자를 새겼습니다. 자, 동자는 그냥 등남이 아니라 연이은 등남. 네, 그래서 다남이죠. 아들을 계속 많이 낳으라는 뜻입니다. 복숭아, 언제나 신선한 과일입니다. 신선의 과일입니다. 자, 신선의 과일로 불로장생. 예, 그러니까 신선들이 먹었다는 과일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밑에 괴석이라고도 하는 그 바위입니다. 바위는 변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늙지도 말고 해서 오래 살아라고 하는 불로장생의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그 보곤 공주의 홍장삼입니다. 방금 봤던 모란이 큼직큼직하게 자수가 되어진 것과 달리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나름의 그 자수의 패턴도 또 다른 특색이 있는 화롯입니다. 그래서 화롯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수의 형태가 어떠냐, 그 자수의 패턴이 어떠냐, 그리고 그 자수를 놓은 사람의 솜씨에 따라서 그 화롯은 좀 구분이 되고 특색을 갖게 됩니다. 뭐 결혼을 하는 이제 모습인데요. 일반 그 서민이 혼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건 또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의 후원으로 보존 처리를 완료해서 국내에 최초로 공개된 화롯입니다. 그래서 이 화롯의 특이한 점은, 자, 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런 처리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그 형태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었다면, 이걸 이제 RM의 도움으로 훼손된 부분을 보존 처리를 잘 해서 우리에게 이번에 보여지게 된 겁니다. 겉감은 민무늬의 비단, 안감은 청색 비단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양한 길상문이 다 수놓아져 있는데, 이게 조금 전까지 봤던 화롯들과 다른 부분은 어깨 부분에 자주색 옷감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깨 부분 보시면 그 소매나 그 길에 부분에 있는 홍색 비단과 달리 또 다른 직조가 된, 그러니까 직조한 문양을 직조한 천을 어깨 부분에 덧대었습니다. 네, 어깨 부분에 사용한 이 부분이 기존의 화롯들과 다른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뭐 강처럼 오래 살고 재물이 쌓이고 남녀의 결합이 잘 되고 만복의 그것이 근원이다라는 문구를 새겨 두었습니다. 잘 살라는 기원을 담은 이제 홀례복입니다.
자, 모란과 연꽃이 새겨진 그 술을 놓은 방금 그 길상문들을 보셨기 때문에 지금 파랗게 있는 저 괴석이랄지 지금 뭐 백로랄지 아니면 연꽃 뭐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양들이 그 잘 살라는 기원으로 가득 자수를 채워 넣은 옷이 화롯입니다. 화롯 착장 순서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속옷을 겹쳐 입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입었을 때 최종적으로 굉장히 이게 확장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속옷을 겹쳐 입은 것입니다. 자, 1번에 너른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속바지 입고 2번에 너른 바지 입고 속적삼 입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그 위에 다시 무지개 치마라고 하는 속옷을 입었는데 보시기에도 주름진 아이가 켜켜이 겹겹이 있습니다. 그러면 패티코트처럼 갈수록 부풀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후, 밑에가 굉장히 부푸는 형태의 그 한복, 여성의 복식에서 보이는 실루엣이 점점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속치마, 그 대슘 속치마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4번의 맨 밑단에 보시면 얘를 그 한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밑에가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치마가 밑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형태를 갖출 수 있게끔 가장자리에 힘을 준 치마, 대슘 속치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슘 속치마를 입고 그 위에 제가 말씀드린 스란 치마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란 치마 하나 더 입어서 그리고 저고리 입고 완성하고요. 지금 6번의 그림에는 위에 당의를 하나 더 입는 겁니다. 자, 5번에 저고리 입은 상태 보이시죠? 그 위에 당이 하나 더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롯을 입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에 보이진 않더라도 소래복까지 갖춰 입고 나서 그 위에 대례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자, 방금 그 과정에서 봤던 단속꽃, 덕혜옹주가 실제 입었던 단속꽃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지금 실제, 덕혜옹주의 스란치마, 그리고 대란치마는 그러니까 한 겹 더 무릎 위치 정도에 오는 스란단이 하나 더 덧대어져 있는 대란치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복의 당의입니다. 당의는 예복 중에서도 가장 간편하면서 모양이 아름답습니다. 궁중이나 양반층에서 소래복으로 평복 위에 입었습니다. 저고리 위에 입은 것이죠. 자, 초록색 비단 위에 다홍색으로 안감을 넣어 만듭니다. 우리 옷은 그 겉에 옷이 예를 들어 초록이면 안을 홍색을 두어 대비되는 컬러를 씀으로써 움직일 때 살짝 엿보이는데 컬러의 대비가 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많이 이용했고요. 한편으로 만약에 그냥 홍색을 쓰는 이건 주로 아이들한테 그 사용되는 건데 홍색을 쓰는 거는 나쁜 어떤 기운으로부터 막아준다는 의미의 홍색 안감을 많이 썼습니다. 초록색 비단 위에 다홍색으로 안감을 넣어 만든 이 당의를 보고 계신데요. 자주색 겉고름과 안고름을 달았고요. 자, 소매 끝에는 창호지를 넣고 흰 천을 거들지라는 걸 만들어 달았습니다. 제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거들지가 달려져 있는데 이 안에는 창호지를 한 겹 더 넣습니다. 그래서 그냥 흰 천으로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종이를 한 장 더 넣으면 아무래도 오염으로부터 훨씬 더 겉옷을 보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정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둘레 부분에 오염이 가장 많이 되다 보니까 옷을 계속 그렇게 뭐 빨고 분해해서 빠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겉옷은 동정을 달아서 보호를 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 그 당의에서는 고름이 지금 이렇게 맺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통의 저고리처럼 보이시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고름이 3개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2겹을 달고 2개를 동시에 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하나만 달아서 훨씬 더 입었을 때 풍성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장식 고름이 한쪽 겨드랑이 밑에 하나 내려와 있어서 뭐 움직일 때 훨씬 더 그 부분을 또 좀 아름답게 장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의는 이게 걷다 보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앞부분이 길 부분이 빼져 있기 때문에 입으면서 이렇게 많이 좀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겉감과 안감의 대비 컬러도 다 생각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금방문을 찍고 있는데요. 금방문의 모양을 보면 역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양을 쓸 수 있는 것도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뭐 자색의 당의를 입고 거기에다가 방가녀들이 소래복으로 당의를 입고, 이 모든 이 상황에서 거기에 문양을 찍을 때 4대 부녀들은 화문과 글문, 그러니까 글씨가 있는 주로 수복을 찍었는데요. 네, 숫자와 복자를 찍거나 아니면 꽃무늬 정도는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그 왕비나 빈들이 썼던 문양들은 일반 사대부가에서는 쓸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왕의 상복이랄지 아니면은 보통 상복을 입은, 보통 이제 공무를 이용하는 그 백관복이랄지 이런 것들은 드라마에서 여러분들이 매우 친숙한 궁중 복식입니다. 역시 여자의 당의도 친숙한 궁중 복식이 될 텐데요. 예, 궁중의 비와 빈들, 상공들은 소래복인 당의를 꼭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왕의 대례복과 다양한 용도의 복장들, 그리고 백관복, 왕비의 복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로써 6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